And I'm most honored. 자, 지난달 29일에요. 그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금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워싱턴 DC인데 자, 저렇게 이재용 회장 모습이 보이고요. 자, 저기로 걸어 들어가는 게 그 이건희 컬렉션 관련된 행사였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홍라희 여사 모습도 보이는데 자, 정재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이제 컬렉션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정 작가? 네, 그 지난 29일 날 열렸던 만찬 모습이고요.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기증품인 이건희 컬렉션의 첫 해외 순방 행사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 DC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진행 중이었는데요. 2월 1일 폐막을 앞두고 이제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파티이자 만찬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비롯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러네요. 주요 예.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계 인원 250명이 참석을 해서 이 이건희 컬렉션 이제 행사를 축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첫 번째 이 해외 순방에서 K 미술의 이제 열풍을 불러 일으켰고요. 누적 관람객이 2월 1일 폐막 이틀 전에 이미 6만 1,000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지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틀까지 보통 이런 행사는 마지막에 몰리잖아요. 미루고 미뤘던 사람들이 그렇죠. 네. 폐막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몰려가니까 오. 대략 현지에선 6만 5천 명 정도가 6만 이건희 5천 명? 이건희 컬렉션을 이제 오. 관람하고 돌아간 걸로 보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몰린 사람들까지 추산하면 한 6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6만 5천 명 가까이 된다는 건데 양 교수님, 그러면은 이 컬렉션에 일단 도대체 어떤 미술품들이 있는데 이렇게 몰린 거예요? 이건희 컬렉션이 국가에 기증된 작품이 모두 2만 5천 점인데요. 2만 5천 점. 예, 그 중에서 고르고 고른 예. 330점 정도가 이번에 워싱턴 전시에 갔습니다. 오. 그 중에 국보만 7점이고요. 국보가 7점? 예, 아마 보물도 15점이 포함된. 그래요. 최근 한 30년 동안 예, 예. 미국의 한국의 미술을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완전히 이렇게 다 보여주는 전시가 없었는데 네네. 이번 이건희 컬렉션이 가면서 한국 미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마련이 된 거죠.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그 K-팝 데몬헌터스에 나왔던 캐릭터 좀 비슷하게 생긴 것도 있어서 화제더라고요. 이거요? 예, 지금 이건 뭐예요? 보시는 이 작품이 이제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법고대라고 하는 건데요. 오. 저 위에 보이는 부분에 북을 올려놓는 겁니다. 아. 그런데 예. 이 북을 올려놓는 이 받침대를 지금 보시면 사자가 하나 멋지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예. 이번에 소위 그 우리 K-팝 데몬 헌터스에 K-데몬, 나오는 네. 더피랑 너무 비슷해서 그렇네요. 아마 이게 기획했던 분들은 이거를 아마 계산은 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우연찮게 우연찮게 해서 이게 아마 예. 진짜 전 세계 MZ 세대의 마음을 좀 훔친 그렇군요. 그런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미국 현지에서도 인기를 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 컬렉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자, 이렇게 귀한 작품이요. 정말 뭐 보물, 국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한 개인 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직접 수집한 또 수집품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컬렉션을 사실 이해하려면 바로 이 사람부터 한번 짚어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고 이병철 삼성 창업 회장이죠. 자, 이병철 회장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보다 앞서서 원조 수집가다 이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컬렉터들은 대체로 대를 이어서 하거나 중요한 어떤 컬렉터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아버지였던 이병철 전 회장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1986년에 발간한 자서전에서 밝히기를 자신이 그 문화유산을 이제 모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 긍제 없는 민족은 얼굴이 없는 것과 같다. 문화유산은 바로 그 민족, 그 국민의 얼굴이며 오.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술품을 수집했던 시기가 33살 때, 그러니까 33살. 처음에 네. 이제 삼성물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상해가 발족했을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연도로 치면은 1943년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 민족 문화유산이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던 때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로 유출시켜서는 안 그런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명감도 네.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시작했던 컬렉션이 오. 아버지 이병철 회장의
컬렉션으로서 자리를 잡고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이제 이건희 오늘의 회장의 또 이 컬렉션. 컬렉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병철 회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 미술품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 아들 그 맹희 씨에게 북한에서 갖고 온 것도 이제 한국으로 갖고 와라. 이건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1993년 이맹희 씨가 펴낸 칼럼집 하고 싶은 이야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에피소드인데요. 네. 그러니까 1960년대에 이맹희 씨가 이제 아버지의 이제 지시를 받고 이제 그 북한에서 일본으로 밀반출된 문화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으로. 네, 이거를 이제 수집 이제 어떻게 다시 되찾아 올까라는 이제 그 과정들을 담은 내용인데요. 이제 그 니가타 항구, 그러니까는 북송선이 이제 니가타에서 출발해서 이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그 항구로 이제 문화재들이 밀반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네네. 이제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거기에서 나온 이제 문화재들을 상당수 이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 이제 이 저기 지시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번 해외로 나가면 다시 되찾아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화재를 우리의 정신이자 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예. 돈으로 보지 않지만 외국에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보게 되면 특히 네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투자 수단이나 아니면 장식품으로 볼 거 아니냐. 이거는 도저히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다행히 상당수 밀반출된 문화재들이 네네. 이제 이맹희 씨와 그리고 아버지 이건희 씨의 노력으로 저기 이병철 회장의 노력으로 이제 예. 국내로 환수됐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들어갈 뻔한 거를 이제 다시 우리 쪽으로 갖고 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에피소드가 또 있는 게 그러니까 나라의 게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내 사비를 털어서 직접 구매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 문화재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고려하면 청자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좀 아쉬운 거는 고려 시대 최고의 또 예술품이 뭐냐면은 불화예요. 불화. 예, 고려 불교 회화가 굉장히 탁월한데 오, 예. 아쉽게도 이제 국내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게 대부분 작품이 일본에 좀 가 있는데 일본에 1979년에 야마토 분과관이라는 데서 굉장히 큰 불교 회화 전시를 한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작품들이 소위 말하면 마켓에 나왔는데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당시 예산으로는 이 작품을 이제 구매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심지어는 그때 일본 측에서 이 작품을 아마 이제 좀 어떤 좀 배경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에다는 안 팔겠다고 또 얘기를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님께서 뭐 이 구입 예산뿐만 아니라 그 일종의 이제 우회한 거죠. 미국에 있는 그 딜러를 이용해서 그걸 산 다음에 네네. 이제 한국에 갖고 왔죠. 미국인을 앞세워서 이렇게. 그렇죠. 오. 그래서 갖고 온 작품이 이제 그 아미타 삼조물이라고 네네. 그 국보입니다. 아 이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장 보살도까지 있어갖고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려불화가 뭐 많이는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직도 일본에 많이 있고요. 대략 한 200점 정도에서 국내에 한 30점이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고려불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거죠. 저 사실 고려하면 또 청자만 생각했는데 불화도 이제부터 또 생각을 해야 이게 굉장히 섬세하고요. 거의 이렇게 보게 되면 신비롭다고 할 만큼 탁월한 예술입니다. 근데 이 작품들의 대부분이 이제 일본에 아마 가 있고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한 작품, 두 작품씩 이제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병철 회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잠깐 맹희 씨는 이제 북한에서 일본으로 갈 뻔한 거에 이제 돌아오는데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이거 이제 문화재들을 관리할 후계자 이걸로 네. 아까 잠깐 나왔던 홍라이 여사를 찝었던 얘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벌가 또는 대기업에서 예. 운영하는 것들을 보통 미술관들을 보면 관장을 그 가문에서 이제 역임을 하는데 의외로 미술 전공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제 홍라이 여사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응용 미술을 네, 전공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도 이병철 전 회장의 어떤 관심이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던 것 자체가 예. 홍라이 여사가 대학교 때 이제 티테이블을 출품을 국전에 했었는데 네. 그 전시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미술 컬렉터로서의 며느리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홍라이 여사가 이제 며느리 수업을 받을 때 네.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하루에 이제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돈, 지금으로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돈이긴 하지만 네. 한 10만 원 정도를 주고 인사동에 가라. 아 인사동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와라.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훈련처럼 어떻게 수업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보는 있는데요. 안목을 기른 거예요. 그렇죠. 네. 보통 미술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수님이 계셔서 워낙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책으로 보는 것, 이론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현지에서 파악하고 또 인맥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을 이제 이때 훈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인사동의 유명한 그 통인가게 같은 네. 경우에 가장 많이 자신을 찾았던 인물 중에 이병철, 홍라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름을 올릴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음. 이 시기부터 이제 이 미술품 컬렉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며느리조차도 어떤 방향 속에서 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문화재의 진심이었던 이병철 회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슬슬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건희 컬렉션은 워싱턴 DC에 전시가 됐고 그러면 이제 이병철 회장의 그 문화재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병철 회장님께서 예. 지금 33살 때부터 전 작품을 모았다고 했고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네. 한국 문화재의 가치를 보고 꾸준히 그 생애 뭐 돌아가실 때까지 작품을 모았는데 대략 그 모은 작품이 2,000여 점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보급, 보물급만 합쳐도 뭐 50점이 넘는 네네. 대단한 개인 콜렉션을 이제 만드신 거죠. 예.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 개인 콜렉션은 사실 이제 개인 거지만 네. 이거는 이제 민족의 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셨고 민족 문화유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고민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미술관을 세우게 됩니다. 아, 미술관. 예. 네네. 이게 그 호암 미술관이 바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1982년. 네. 지금도 이제 여러분 가실 수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예. 에버랜드 안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또 리움이 만들어지면서 네. 또 일부는 그 이태원에 있는 또 리움에도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디 전시되어 있는지까지 쭉 짚어봤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의 이런 관심, 수집 행보 이런 게 이제 고스란히 또 삼성가의 2세대들한테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2세대들이 좀 수집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건희 이제 회장은 이제 어릴 때는 영화 필름을 모으는 게 취미였고 나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제 자동차를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학 시절부터 이제 차를 몰고 다녔던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열정은 이제 예술 작품에도 좀 이어져 있고 가족들끼리 돼 있어서 그 누나인 이인희 전 한솔문화재단 이사장 그리고 동생인 이명희 신세계 회장도 이제 전문가 수준의 컬렉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장이 강원도 문막에 연 그 유명한 뮤지엄 산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를 제일 잘 섭외하셨는데 일종의 쇼크를 좀 받았어요. 저는 현대미술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네. 건물은 안도 다다오가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그 긴 복도를 가면서 이제 미술이라는 거, 예술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를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에 납득시킬 수 있게 그래요? 됐군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고 특히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스톤 가든 뒤쪽에 있던 제임스 터렐의 빛과 공간의 예술 같은 경우도 저 같은 일반인에게도 이제 큰 충격과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었던 그런 지점들이 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희 신세계 회장 같은 경우도 제프 쿤스나 김환기 그리고 유영국 같은 네. 국내외 거장들의 작품을 이제 수집하셨죠. 이건희 회장 얘기로 슬슬 넘어가 볼게요. 보면은 박광일 작가님, 어쨌든 뭐 슈퍼카부터 뭐 영화까지 굉장히 많은 취미를 보였지만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려면 컬렉션 얘기로 들어가야 되니까 맞습니다. 이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작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그 이건희 전 회장이 항상 1호 어떻게 보면 수집품으로서 꼽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인왕제색도. 인왕제색도. 네, 그 인왕산에 비 갠 다음에 이거군요. 모습을 그려놓은 겸재정선의 그림이죠.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은 네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유명한 예. 그림인데 저것이 바로 이제 그 이건희 컬렉션의 1호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홍 전 관장, 홍라이 전 관장의 표현에 따른다면은 최초로 이 미술품을 이제 서예가 굉장히 유명한 소전 선재영이라고 하는 분에게 여러 점을 이제 수집을 했는데 거기에 이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회화 그다음에 서예 작품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을 갖고 더불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왕제색도를 통해서 이제 이건희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한국 미술품 컬렉터로서 역할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보여지고요. 다만 조금 선대 회장님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청자에 좀 관심이
많았다면 네네. 이제 이건희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백자 쪽에 아, 조금- 청자와 백자. 네,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현대미술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진 점이 예전에 비해서 좀 스펙트럼 좀 넓어졌다라는 평가를 받는 편입니다. 또 청자와 백자 이렇게 좀 취향이 다르다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걸 계기로 문화재를 이제 점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아까 이병철 회장 얘기도 했던 것처럼 일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호암과 리움에서 이제 예. 부관장을 역임했던 김재열 한국전통문화학교 전 총장님의 증언에 의하면 네네. 이제 늦은 시간에 이건희 회장님이 조용히 오셔서 작품을 이렇게 오랫동안 보고 가신 적이 한두 번도 아니라 꽤 많이 있었다라는 아, 거예요. 그런 증언이. 네. 그러니까 작품하고 그냥 이걸 모으고 수집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작품하고 진짜 교감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옆에서 이제 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예, 삼성의 임원이 되면 예. 이건희 회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삼성의 임원이면 미술을 알아야 한다. 아,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네네. 그래서 그 한동안은 임원의 그 사무실, 집무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작품도 직접 골라주셨대요. 아, 그리고 그 정도로? 아마 그 회장실에 찾아오는 네. 뭐 외국 손님들한테 작품을 좀 직접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그 집무실에다가 네네. 예, 중요한 도자기도 놓고 이게 물론 뭐 사업 얘기도 하시지만 백자였어요. 예, 아마 백자였을 것 같은데 네. 예, 백자나 이런 한국의 문화재를 직접 설명도 해주시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이건 또 제가 또 굉장히 좀 정말 의미 있었다고 좀 생각하는 거는 그 로댕을 대표하는 작품이 지옥의 문이라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 아, 예. 이거예요? 예, 네. 바로 저 작품인데요. 오. 저기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작품은 저기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맞아요. 바로, 네네. 그 조각품을 이게 이제 프랑스 정부에서 로댕이 만든 그 틀을 이용해서 아주 제한된 숫자로 청동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전 세계에 한 다섯 개 정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마지막 에디션을 이제 한국에 갖고 오시기 위해서 직접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정부를 설득했고 결국 이 작품과 깔레의 사람들이라는 로댕의 대표작을 그래요. 지금 한국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드셨던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런 에피소드를 쭉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아까 이제 청자 백자가 문득 떠오르는 게 어쨌든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이 좀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가성비 수집과 인류 우선이라는 건데 이게 뭐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병철 전 회장 같은 예. 경우는 어떤 미술품을 구입을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번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네. 한참 동안 시간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 어떤 가능성, 가치를 타진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성비 수집으로 특정 분야에 집착하지 않고 신중하고 절제된 수집을 했다. 이런 어떤 평가를 받는 네네. 반면에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정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것이 명품이고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렇다면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수집을 해와야 한다. 아. 그래서 명품 한 점이 전체 컬렉션, 전체 박물관, 미술관의 네.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뭐 삼성을 가리킬 때 뭐 초일류를 지향한다는 네네. 것들이 있는데 그게 컬렉션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어서 초일류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간의 컬렉션 경향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청자백자 취향도 좀 다르지만 구매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 어떻게 보면 하는 사고방식 이런 것도 좀 다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쨌든 이건희 회장의 어떻게 보면 좀 미술품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자, 이제 프로젝트로 점점 발전을 한대요. 그래서 보면은 국보 100점 수집 프로젝트로 이어진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께서 예. 이제 미술품 수집을 할 때 이제 컬렉터들이 이제 목표를 좀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 국보급 되는 문화재를 100점을 모으시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아, 목표를 설정했군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정말 그 실질적으로 아마 봄을 포함하면 100점 이상을 수집을 하셨고요. 이거는 그 삼성이 추구하는 초인류 기업이라는 것들을 네. 이제 미술에서도 구현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콜렉터들은 좋아하는 무슨 콜렉션의 방향이 있습니다. 네네. 현대 미술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이건희 회장님의 그 수집 방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도자기에서 회화, 심지어는 현대의 실험 미술에서 뭐 민중 미술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아우러요. 네. 이 방향에 대해서 이게 수직의 방향이 뭔가 바로 이게 뭐냐면은 그 해당 분야에서 네. 최고의 작품들을 모으는 것. 아. 사실 그 수집에 어떤 철학이 있다면 네. 그 다른 미술을 이제 돋보이게 한다. 그런 작품들, 명품들을 중심으로 이제 작품을 수집했다고 명품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우리가 미술품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너무 비싸니까 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사실은 돈이 많으니까 수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 그 삼성가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 돈 많은 분들이 다 많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많은 분들이 미술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거나 미술에 또 과감한 투자를 하는 분은 손에 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술에 이제 수집을 하겠다는 예. 거는 안목 그리고 이제 경제력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예요? 과감한 판단력. 아, 예, 이 용기가 상당히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삼성가 네네. 다른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소위 말하면 뭐 지배층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문화 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깝게 만드는 선도하는 또 역할을 했군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문화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가격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이건희 회장 이거 좀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거는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뭡니까? 그 제가 그 질문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심사숙고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국보급 문화재는 네. 가격을 얘기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이건 뭐 거의 이거는 뭐 원래 미술의 가격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체 불가능성인데 국보급은 거의 정말 이제 뭐 어떤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그런 네네. 세계인데 일단 그 기증품 중에서 가장 고가는 인왕재색도를 그 당시 추정을 한 거는 500억을 했습니다. 그래요? 500억 원이죠. 당 추정 금액이. 예. 그리고 이제 기증품 중에 모네의 수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추정했을 때 이 작품을 얼마로 봤냐면은 네. 400억 원으로 이제 추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2021년 그 다음에 네네. 비슷한 작품이 그 경매에 나온 거예요. 오. 근데 그때 그 거래가가 2배였어요. 그래요. 800억 원이 되었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네의 수련이 아마 기증품 중에서는 최고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리움이나 이제 호암 미술관에 소장된 작품 중에서 최고가 작품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는데 뭘까요? 예. 로댕의 지옥의 문이 아닐까. 아까 그거 말씀해 주셨던 거. 네. 이거는 로댕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오. 전 세계에 몇 개 되지도 않고요. 아까 뭐 5개 중에 예, 하나. 그 중에 하나고 저 중에 생각하는 사람 하나가 한 2, 300억 하는 작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게 되면 2 내지 3억 달러 정도 돼서 최소한 300억 원 정도 하는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쭉 짚어보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사실 갖고 있는 또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달 항아리를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게 그 달 항아리가 최근에 특히 MZ들 사이에서도 큰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사람이 있죠. 아미 여러분의 방에는 달 항아리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모양들이 모두 달 항아리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전 세계의 아미 여러분도 아미라는 이름으로 저희 방탄소년단 곁에 함께 해주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달 항아리가 꼭 아미의 방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바로 누구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그 RM이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완전체로 이제 다시 공연 시작하게 돼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네, 맞아요. BTS의 조금 있으면 광화문 온다는 네, 얘기죠. RM이라는 분이신데 그 다랑아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거고 저도 좀 놀란 게 소위 얘기하는 MZ 세대라든지 젊은 세대, 그러니까 고미술품 수집이나 이런 예술 작품의 수집이나 아니면 관람이 나이 든 사람들의 전유물이라는 걸 단번에 깬 이런 아주 좋은 움직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본인의 이제 그 SNS에 이제 자신의 집을 공개할 때 이 다랑아리를 모아놓은 다랑아리가 집에 있는 걸 보여줬고 네네. 다랑아리를 좋아한다.
라고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하면서 아미들 사이에서 일종의 이제 달 항아리의 수집붐이 일어났고 이게 전체적으로 결국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해도로 높아질 거는 이제 다 명백한 뭐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 단순히 이런 것들을 좀 떠나서 예술계 기부금을 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전시 관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 이슈도 좀 불러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제 그 우리나라 관련 전시에서 이제 오디오 가이드를 녹음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물론이고 아미들도 찾아가서 이제 예술품에 대한 이제 오디오북을 아니면 램몬 이제 RM 이름 목소리가 들어간 이제 오디오북을 이제 계속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다랑아리를 사랑하는 한국 예술의 하나의 한 명의 후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가나 우리가 BTS RM 얘기를 하고 있지만 RM이 또 현대미술에 또 미술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지금 또 끼치고 있기 때문에 RM을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이 또 다른 별난 수집을 하는 수집가들 얘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냐? 바로 이 두 사람이라는데요. 자, 바로 제프 베이조스와 정용진 회장이요. 정 작가 뭘 수집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는 본인을 이제 우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우주를 굉장히 사랑해서 직접 우주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 관련 유품들을 좀 모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본인을 얘기할 때 570번째 우주인이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우주를 굉장히 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키덜트라고 분류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장난감이라고 불러야 됐던 거 있잖아요. 예전 기준으로 예. 그런 것들 보인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예전 용어로 이게 일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인 코스프레를 해야 됐었는데 정용진 회장 덕분에 이런 모습들이 공개가 된 게 굉장히 기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수집 얘기를 쭉 해봤습니다. 교수님, 개인적으로 짧게 여쭤보면 가장 가치 있는 수집은 뭘까요? 사실은 그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을 따라가는 서사, 사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작품의 가치를 얘기할 때 네. 이게 얼마짜리냐라기보다는 나에게 이 작품이 어떻게 왔고 나에게 어떤 식으로 나와 함께 삶을 이어갔는지 그런 이야기가 따라갈 때 그 작품은 더 어떻게 보면 역사를 네. 붙이고 우리의 삶을 좀 빛나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또 세 분과 함께 유명인들의 특별한 수집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